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여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제구조 조정에는 각 경제 주체의 뼈를 깎는 아픔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은 97년 겨울. 환란을 잠재울 마지막 처방으로 한국은 IMF 구제금융 요청을 선택했다. 거의 접근이 돼가니까. 거의 접근이 돼갑니까? 예. 어떤 부분에서 지금 협상이 안 되고? 그 내용은 좀 나중에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협상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LOI 초안이었는데 잘 협상이 진행이 되고 매크로 경제에 대해서 특히 많은 제가 설득을 하고 상당히 이제 진전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금융기관 이제 퇴출에 관한 이제 카드를 들고 나온 거죠. 그게 이제 종금사와 이제 두개은행 그렇게 이제 카드를 들고 나왔던 겁니다. 빠르게 진행되던 협상에 갑자기 제동이 걸렸다. IMF 측이 내민 카드는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금융기관 퇴출 명령은 상상도 못한 요구사항이었다. 뜻밖의 카드에 한국 측 협상단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IMF에서 그런 요구를 한 건 사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무슨 다른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합의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그거는 정해진 바가 없고. 그러나 IMF의 요구는 즉각 관철됐다. 협상도 종료되기 전인 12월 2일, 재경원은 9개 종합금융사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종금사 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그냥 돌아가세요. 염라님 마지막에 돌아가세요. 네? 점수까지 돌아가시라고요. 여기는 복잡하니까. 예금자들은 행여나 맡겨둔 돈을 떼일까 객장으로 몰려와 예금 환불을 요구했다. 설마 하니 금융기관이 문을 닫게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근로자 증권 저축이에요. 근로자 증권 저축. 저축만 하면 부자가 되고 국가 경제도 잘 살게 된다는 철석 같은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면 언제 망할지 모르는 종금사 상대로 그 사람들이 돈 빌려주고 거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제금융사회에서 퇴출돼야 될 그냥 이제 한국 내 금융기관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국제 기준에 맞춰달라 하는 요구사항이죠. 그러나 그 역시 불과 2주 전만 해도 이런 사태까지 오리라곤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IMF 지원 요청 발표가 예정됐던 11월 19일, 새로 부임한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IMF 금융 지원의 긴박성을 부인했다. IMF의 지원이라는 것은 돈 플러스 정책 지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일부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면 충분히 수습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IMF 지원이 꼭 필요한가는 것은 좀 검토하고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IMF 금융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제한도 목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 그거 하지 마세요. 실수요 나가는 것만 거래하세요. 한국 경제가 급강한 때는 10월 하순, 갑자기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외환 딜러들은 달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그들로서는 손을 쓸 방도가 없었다. 그것은 비단 한국만의 위기가 아니었다. 홍콩에 이제 북상을 한 게 10월 23일이었습니다. 홍콩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강력한 이제 그런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로서는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그게 이제 10월 23일인데 그때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외환하는 그런 쪽의 실무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당시에 정말 등골이 서늘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홍콩 경제의 혼란은 그대로 국내 외환 시장에 타격을 입혔다. 시장 개장 10분 만에 환율 변동폭에 천정을 쳤다. 하루 만에 수십 원씩 뛰는 달러. 갚아야 할 외채가 1,000억 달러에 이르는 한국의 금융기관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달러 들러가서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1년에 원화의 어떤 레인지 폭이 5, 60원을 넘지 않았던 시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NDF가 뭐 단 일주일 보름 만에 프리미엄이 100원이 넘게 NDF 가격이 호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외환딜러들이 너무 놀랐으니까 이 가격이 정말 잘못 형성된 게 아닐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막 거래가 됐거든요. 1달러 대비 900원 정도였던 환율은 며칠 새 1000원대로 뛰어올랐다. 한때 600원대를 유지하며 1인당 국민소득 $10,000의 위세를 과시했던 원화의 가치는 외환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급락을 계속했다. 당장 국민 경제가 치명상을 입었다. 외국 유학생들과 수입업자들은 달러의 위력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한국 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환란은 미처 준비할 새도 없이 그렇게 급습했다. 한국의 금고가 비었다는 기사가 외신의 첫머리를 장식하기 시작했다. 아시아의 영으로 떠올랐던 한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몰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외신 보도는 다른 누구보다 한국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한국의 외환 위기 상황을 소개한 한 통신사의 기사. 이들은 97년 11월 5일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공식 발표에 반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쪽에서는 재경부에서는 굉장히 열받아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출입처 기자들한테. 그래서 악의성이 있는 헤지펀드랑 관련된 그런 기관에서 이런 악의성 보도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신문에서 나가면서 사람들이 막 전화를 하고 우리 의사한테 그랬죠. 그날 돌아오는 매일매일 돌아오는 만기 외채가 얼마인지 저희 다 보고 있죠. 장단기 외채는 물론이고 거기 자금 리발빙 가능성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동경시장에서 빌려서 갚아라. 그러면 그중에 이제 아주 그렇게 일부가 또 빌리죠. 그리고 또 이번에 싱가포르 시장으로 갑니다. 이제 싱가포르 시장 가서 이제 가죠.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바레인 시장을 가고 프랑크푸르트 가고 런던을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욕 시장을 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여기는 한 새벽 한 2시쯤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나죠. 오늘은 얼마를 못 맡게 됐다. 그럼 그 돈은 결국 중앙은행 보유고에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한국의 외환 위기 징후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다. 97년 여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 위기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휩쓰며 동남아시아 경제를 뒤흔들었다. 대만까지 상륙한 태국발 환란 태풍은 대만 정부의 환율 조정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급기야 아시아 금융의 메카인 홍콩의 주식시장마저 간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주가의 10% 이상이 폭락한 홍콩 증시의 타격은 곧바로 국제 증시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산업은행에서 나가가지고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빌렸어요. 그랬던 건데 그것이 10월, 11월 달에 들어가면서 확 나빠진 거예요. 10월, 그것은 보면 10월 하순에 10월 20 며칠인가 홍콩 증시가 폭락하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상황이 그냥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 홍콩 증시 폭락 사태만 없었더라도 그냥 어려운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었을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제금융시장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아세아에서 돈 빼라. Just a mere 5 weeks later, the country is in such crisis that President Kim Young-sam has to go on national television to announce that the IMF is being called in. Said that they were stunned by the swiftness with which contagion spread, most directly from Hong Kong and Taiwan to a country which was the 11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which had dazzled the world with its economic prowess in the previous 20, 30 years. 불과 한 달 사이에 한국이 구제금융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리라고는 IMF조차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다. IMF 실사단이 발표한 자료에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르며 한국 정부는 위기가 닥치더라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이 IMF에 지원 요청을 한 지 고작 한 달 전에 작성된 문서였다.
세계 무역 안정을 목표로 한 국제금융의 전문 인력 집단이라는 IMF조차도 한국을 덮친 환란의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The general impression was that the Korean economy would be strong enough to withstand the international crisis. However, this proved to be wrong. It proved to be wrong because the market panic and the speculation was overwhelming. IMF를 가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있다라는 인식이 보편화된 것은 97년 11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몇몇 사람들이 뭐 내가 그때 뭐 IMF 이야기 안 꺼냈냐라고 하는데 전부 다 사실이 아니고 IMF로 가야 된다. 이 상황에서 IMF로 가야 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내지는 정부 관련 기관의 문서에 처음 등장한 것이 97년 11월 7일이에요. 극소수 경제 관료들이 조심스럽게 검토한 IMF 지원 요청이 청와대 공식 보고 문서에 등장한 것은 일주일 뒤인 11월 14일. 그러나 이미 한국은 환란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었다. IMF 간다는 것이 완전 경제 실패의 그 상징처럼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IMF 가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IMF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떠오른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돈도 많고 하니까 일본에 또 평소에 늘 또 그런 여러 가지 가깝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도움을 가져가지고 그때 한 100억 달러만 이렇게 그 도움을 받아도 이제 넘어갈 수 있다고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IMF로 가기 전 한국은 일본 정부에 먼저 손을 벌렸다. 한일 양국은 급할 때 서로 돈을 빌려주는 오랜 관행이 있었다.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한가 하면은 일본 사정도 굉장히 다급했고 거기에 더해서 이미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다가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양자 해결, 일본이 나서가지고 도우고 하는 방식은 안 된다 하는 걸로 이미 협조 요청이 와 있었습니다. 미국이 미리 일본 정부에 손을 쓴 상태였다. 미국은 한국의 경제 문제에 일본이 나서기를 원치 않았다. Early on in the crisis, Japan made a very generous offer of assistance to the countries, $100 billion for creation of an Asian monetary fund. The money was badly needed. The money would have made a very big difference. But the U.S. Treasury was very worried that the Asian Monetary Fund would give too much influence to Japan, would undermine the influence of the IMF, and they worry about that because U.S. Treasury is the only country, the U.S. is the only country that has the veto power at the IMF, so it has a very large role. So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ey were worried that an Asian Monetary Fund would weaken the dominance of the U.S. in the region. 선택이 없었다. 한국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카드는 IMF 행뿐이었다.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지 이틀 후인 11월 1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강경식 부총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다. 기자들의 눈을 피해 극비리에 입국한 사람이었다. 그는 바로 IMF 총재인 미셀 깡두시. IMF 지원에 대한 사전 합의를 하기 위해서였다. What we discussed at that time is Korea's problem, the foreign exchange situation, and what Mr. Kim Dae-soo said is that the IMF is ready to provide assistance, but of course the Korean government must be ready to accept that and accept certain policy conditions. That is the usual framework of IMF involvement. Now the meeting was secret only because
the market was in turmoil, and any hint that there may be IMF negotiations could have contributed to further turmoil. The U.S., for its part, did not want to have any country, not Korea or any other country that was in this sort of predicament, going around and trying to get the best deal out of different big rich lenders. They wanted the process centralized in the IMF, so that one agency that has the expertise and has the staff and has some resources could make the decision with the collective will of the rich countries standing behind it.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IMF의 정책은 한국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특히 고금리 정책은 한국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었다. 그것은 가뜩이나 빚에 시달리는 기업들에게 파산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한국은 기업들이 부채비율이 높습니다. 이런 나라를 보고 고금리 정책 쓰면은 멀쩡한 기업도 병듭니다. 그럼 IMF가 와서 한국 경제 병들겠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적용한 정책을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고금리 정책은 이건 한국에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강력히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데스 총재는 그 정책을 받아주지 않으면 IMF 이사회에서 자기가 통과시킬 자신이 없다. 그러니 꼭 받아줘야 되겠다. It was the most ill-conceived policy because what was one of the key problems? One of the key problems was that there were high debt equity ratios. The Korean firms were heavily indebted. Well, if you have heavily indebted firms and you raise interest rates to 25, 30, 35, 40%, what do? You force them into bankruptcy. And the same thing would be true in the United States. If you raised interest rates to those levels in the United States, you would cause enormous bankruptcy in the United States. IMF 측 협상단을 진두지휘한 나이스 단장은 회의 도중에도 수시로 자리를 비웠다. 나이스 단장이 찾아간 곳은 그가 묵고 있는 숙소 바로 위층에 있는 한 객실. 그곳은 미 재무부 차관 데이비드 립튼이 머물고 있었다. 협상의 전 과정이 립튼에게 보고되었다. I think the question of why Mr. Lipton came to Seoul is one that he or the U.S. Treasury at the time would have to answer. It did complicate the negotiations. You should understand that in every negotiation like this, the people who are shareholders in the IMF try to influence the agreement. And the US tried, Japan tried, various other countries tried. And, you know, the IMF staff listens carefully to what everybody says. Then you say, look, we're in a negotiation. Lipton put a tremendous amount of pressure on NICE and others on the IMF mission to toughen the conditions. He came with a list of things that he expected to see done. He didn't only convey this to the IMF staff. He conveyed it directly to Finance Minister Lim. He conveyed it to other top officials in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He had a rather tense meeting at 4 o'clock in the morning with, I believe the man's name is Chung Duk-soo. You forgive me if my pronunciation or my memory of his name is off, but okay. 미국이 이 클린턴이 아마 한 3번 정도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을 겁니다. 이래서 아마 대통령 IMF 조건을 받아들이는데 대통령의 결심을 재촉하는데 아마 그 클린턴 전화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이건 세계 187개국의 가맹국에게 외환 안정과 고용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IMF. 그러나 IMF의 실질적인 주인은 미국이었다. 클린턴 정부는 IMF의 배후에서 위기의 한국 경제를 저울질했다. 같은 호텔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했다가도 사라져요. 뭐 제가 어디 가는지 물어는 안 봤습니다만은 립튼한테 가서 상의하고 그러고 온 것 같아요.
그 미국도 그만큼 우리 협상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협상 내용 중에 보면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Will also be approved by the executive directors. Now the executive directors of the big countries, US, Japan, Germany, UK, they have a big vote. And it's absolutely necessary that they vote yes. And therefore, we have to know what are the particular aspects these countries think are very important. Because if these elements are missing, then they may say, we can't accept this program. And then there would be no money. 한국은 IMF로부터 총 550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IMF 양해각서에는 금융위기의 해결과는 전혀 상관없는 조항도 들어있었다. 한국 경제가 궁지에 몰린 그때 IMF 이사국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관철시킨 것이다. We were quite upset about was the U.S. demand that foreign brokerage firms get much greater access to the Korean market. I mean, this really had nothing to do with the crisis and was, I think, a fairly naked case of the U.S. using its influence to try to, at a time when Korea was vulnerable. 그런데 IMF가 요구한 금융개혁안들은 이미 우리도 준비하고 있던 것이었다. 97년 초 금융위기의 적신호가 켜질 무렵부터 준비한 금융개혁법안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다. IMF 지원 금융을 구제 금융을 갖다 지원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렇게 금계위에서 워닝을 주고 이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도 끝까지 국회나 이런 교섭단체 관계에서 그게 마무리가 되질 않아가지고 계속 끌고 가다가 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연말에 가서야 금융개혁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대부분의 안들이 법안으로 구체화돼서 이제 통과돼가지고 외국의 그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만들었던 것이 그냥 다시 적용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근데 IMF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의 조건으로서 부대 조건으로. In fact, a lot of the measures in the IMF program were those same proposals. So the proposals were good, but there was no implementation yet. And as I said, even Parliament didn't pass the financial reform bill. So the process was right. But because of the crisis, it had to be intensified and accelerated. 금융감독 체제 개혁안이 발표된 것은 97년 6월 16일 강경식 부총리가 부임 후 들고 나온 시책이었다. 금융감독 체계 개혁안을 발표하겠습니다. 금융개혁위원회가 5개월여의 작업 끝에 내놓은 이 법안은 낙후된 금융 시스템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개혁안을 보고한 이후 전체적으로 한부에서 어디에서 얼마 빌린지도 모르고 은행은 은행대로 예를 들면 다른 금융기관대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그 당시까지의 우리 실정이었습니다. 사실 그 금융 감독 체제를 훨씬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건전성에 관련되는 규제는 강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쪽만 풀어놨어요. 그냥 저렇게 해라. 외환 나가서 영업할 수 있는 거 다 한번 틀어놓고. 그런데 그러려면은 만약에 외환 이렇게 단기 자본을 했을 경우 우리가 리스키하니까 그것에 만한 충분한 자본금을 가지고 해라. 그런 게 강화되어 있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었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운영 갈 수 있었지만은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충격이 오니까 그냥 넘어졌던 거죠. 우리가. 금융학법 결사 반대. 금융학법 결사 반대. 금융학법. 그러나 금융감독의 권한을 누가 가지느냐를 둘러싸고 감독기구 간의 대립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개혁법안은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국회 통과가 지연되자 강경식 부총리는 직접 여야 당사를 돌며 법안 통과에 동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법안 자체가 우리의 국제 신인도를 판가름하는
그런 아주 중간에 핵심이 놓이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대선을 치거든 어떤 경우는 나라 경제는 제대로 우선 굴러가야 되는 거니까. 저는 들어가는 결사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통과 안 되면 안 되는데 야당이 만약에 들어오지 않으면 통과 안 시키겠다. 마치 우리가 결정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자유지 참여하든 말든 그것까지 정부나 여당이 이래라 저래라 해요. 아니 이래라 저래라가 아닙니다. 이래라 저래라 것도 제가 여기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탈당하고 아니 이것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하세요. 그러면 수정안 다 줬는데 11개 틀림없이 통과되는 게 있게. 11개는 안 되는데 13개 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냐고 세상에. 그 정부 논리지. 모든 후보들이 다 경제 살리겠다고 내걸고 있으면서. 글쎄, 우리 이렇게 하면 경제가 안 산다고 봐요. 백척간도 있는데 지금 백척간도 눈앞에 당장 내려가면 문제라는 걸 뻔히 알고 왜 이런 걸 하냐고요, 정부가. 난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8월 초에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때 했으면 이렇게 벌써. 그러나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여야 정치권의 눈치 보기로 개혁 법안은 뒷전으로 밀린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었다. 더더구나 이게 한나라당 경우에 더 했습니다. 이제 YS 정부로 손을 끊는 걸로 해야 이게 득표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 대통령한테 아주 심하게 공격을 하고 그 나가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 기자들한테 릴리즈하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을 좀 해왔었습니다. 계획을 발표를 하고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의원들은 선거운동에 매달리느라 상임위 출석 인원도 채우지 못했다. 96년도에 그 263억 불의 적자가 난 걸 보고 97년도 봄부터 전문가들은 국회 안에서도 전문가들은 큰일 났다 무슨 대책 세워야 된다고 끓인 거야. 응? 전문가들도 뭐 세미나를 열고 뭐 어쩌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정치권은 대선이 급하잖아. 대통령 선거에 정권 잡느냐 못 잡느냐. 이게 급하니까 거기에만 다 신경을 쏟고 있지 내용적으로는 급하다 그런 거야. IMF 지원 요청을 불과 사흘 앞둔 11월 18일 금융개혁 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상정됐다. 계속 나오지 않는 의원들은 정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뭡니까 지금 정기국회 마지막에. 결국 법안 통과는 무의로 돌아간다. 한국은 자력으로 금융개혁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린 것이다. 우리가 그 마지막 그 전선을 지키는 사이에 자 우리 후방에서는 자 이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거다. 그 대책은 분명히 존재하고 또 우리 같은 능력이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것이 너무 오래 기다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전선에서 결국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근데 그게 빠른 시간에 됐더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금융개혁 법안은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법을 이번 회기에 다루지 못한 데 대해서 저 개인으로서도 우리 국민과 경제에 대해서 죄를 짓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법안 통과에만 매달렸던 강 부총리는 다음 날 해임됐다. 새로 안 빌려주더라도 만기돼서 뽑아가는 거를 안 뽑아가고 이렇게 다시 만기 연장만 해줘도 그거는 상당 기간 시간을 벌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외국 기관한테 신용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신용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봐라. 이제까지 얘기만 하던 것이 이제 행동으로 옮겼다. 법안이 통과됐다. 이것이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일한 거다. 그 법률 하나하나가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당시에 강경식 경제팀은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수단에 도달하는 이 내부 조정 메커니즘에 강조점을 둔 것이 아니라 법률 조항의 자꾸 하나하나에 거기에 매달렸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런 것은 결국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률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을 만들어내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노력이 더욱더 중요한 것인데 강경식 경제팀의 실패는 이러한 어떤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IMF 협상의 마지막 날 깡두시 총재가 방한했다.
임창열 부총리는 IMF에 60억 달러를 요청했다며 협상 종결을 시사했다. Kambasu knew at that point that the Americans were insisting that the conditions of the program had to be stricter. And I have to say there were people at the IMF who agreed that the conditions ought to be stricter. 그러나 협상 종결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바람일 뿐 깡드시 총재는 추가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Very shortly after he landed, he went to his hotel and he received a phone call from Robert Rubin,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Rubin very bluntly and very sternly told Kambasu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not support an agreement that it regarded as too weak or not sustainable in the long run. 심지어 이래까지 나왔습니다. 깡드시 총재는 그 소유 지분한다면 법을 고쳐야 됩니다. 법을 고쳐야 되는데 하루 만에 고쳐내라 그랬습니다. 하루 만에. 근데 이 대한민국의 무슨 독재국가, 그러니까 뭐 1인 통치하에 있는 나라인 것처럼 그 이회주의를 마치 뭐 이게 형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나라로 이래 판단을 한 거지. 하루 만에 어떻게 통과를 시켜냅니까? 협상에 들어간 지 10여일이 지난 12월 3일 마침내 최종 합의안이 체결됐다. 그러나 사태가 안정되리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그날부터 보유가 빠져나가서 결국은 저희가 12억 불 있을 때 그 IMF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 보유가 34억 불 있을 때까지 갔다고요. IMF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렇습니다. 구제금리 합의한 다음에도 그렇게까지 이제 주게 돼 있어요.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다. 오히려 IMF 구제금융 지원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려는 외국 투기 자본들에겐 더 없는 기회가 되었다. 환율은 곧 2,000원대를 돌파했다. 국가부도로 내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One of the most shocking disasters and setback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nternational economic community, which was quite clearly just a disaster. It failed so promptly, as you were just pointing out. The yuan dropped by 10%, the legal limit almost every single day the week after the program was announced, and I think $9 billion or something that the IMF disbursed immediately to Korea, immediately fled the country because all the foreign banks were pulling their money out. So that one you have to call almost an unmitigated disaster. IMF 사상 최단 기간의 협상 타결, 최대 규모의 지원 금액을 기록한 협상. 그러나 결과는 양측 협상단의 예측을 180도로 뒤집는 것이었다. 경제 규모 세계 11위의 한국이 IMF로부터 거액의 지원금을 받는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급격히 동요했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있으면 해결되리다던 IMF의 기대는 빗나갔다. This is basically a market reaction. It seems the market wasn't convinced. The program is good enough. The government will actually implement it. And the money provided is sufficient. Maybe there were doubts in the market about those things. And therefore the hoped for improvement in market confidence didn't come. IMF의 힘만으로 해결이 될 거냐? 왜 그런가 하면은 국제 민간 상업은행들의 행동이라는 것은 극히 타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데 돈을 지원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리발빙이 거의 안 돼요. 제가 그 당시에 외화자금 과장을 할 때 보면은 12월 18일이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였는데 그날이 외환 보유가 34억 불이고 우리 가장 낮은 수준 떨어졌는데. 김대중 당선자는 기쁨과 동시에 최악의 외환 보유고를 넘겨받았다. 후보자 시절 IMF 협상안을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써야 했던 그는 환란 극복의 중책을 떠맡았다. IMF 구제금융으로도 막지 못한 환란. 어떻게든 미국 정부를 움직일 카드가 필요했다. 이른바 IMF 플러스였다. 19일 재무성에 찾아가가지고 부장관 만나고 정리하고 가 들었고 그 다음에 저 하스타일 테이크오버 적대적 통합 그리고 부동산 시장
개방하는 거. 미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약속. 그것이 바로 한국이 제시한 IMF 플러스의 골자였다. 자기네 체제 하에서는 그런 거 하기 어렵다 그래 놓고는 실제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이야. 근데 그날 저녁부터 하기 시작했더라고. 페더럴 리저브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서 돈 더 빼내는 것에 참가해라. 미국 정부는 즉각 전 세계적으로 은행 창구 지도에 들어갔다. 각국 은행들은 만기로 돌아온 한국의 외채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합의했다. 외채 만기 연장과 함께 미국을 비롯한 선진 13개국은 100억 달러 조기 지원까지 약속했다. 9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날 밤에 제가 2차 지원 패키지를 100억 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요한 내용은 100억 불도 추가 지원 받았지만 주요 G7 국가들의 상업분기간 단기 외채를 이제 더 이상 회수 안 하는 걸로 G7 국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안정기에 들어간 겁니다. In this case, some help, I think, from the U.S. Treasury. I think they did play a constructive role at a critical point. Got together and said, we have to reschedule the debt. We have to reschedule the private debt. And basically, the private creditors were given the choice. Either you don't get repaid or you don't get repaid. And either reschedule or we can't repay you. And most of them said, well, we'll reschedule. And I think that was the critical point where things stabilized. It wasn't the IMF program. It was the rescheduling of the debt. And I and a lot of other people said all along, that's what you need. It's not the big bailout. 약속한 100억 달러 중 받은 돈은 20억 달러. 결국 한국이 국가부도를 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미국의 말 한마디였다. Money going to bail out Western banks, Western investors, leaving the country more in debt. That's not what's needed. What you needed is to stop these destabilizing capital flows. Just have a circuit breaker. Give people a chance to calm down, to stop the panic. And that's what worked. 이듬해 봄, 한국의 경제개혁을 감독하기 위해 IMF 서울 사무소가 설치됐다. 97년 12월 3일에 협상한 체결과 동시에 IMF 체제로 돌입한 한국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낯선 풍경들이 펼쳐졌다.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회사를 들어가면 그만이지 그 밖의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었던 상황인데 현재 상황은 앞으로 직장을 어떻게 다닐 것인가 그리고 다닐 수 있을 것인가 필요할 때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자르고 우리가 무슨 머슴이냐? 나 요즘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내가 요즘에는 종 같아 종. 인원 감축을 발표하면 회사 가치가 올라가는 사회. 민영화만이 살 길인 사회. 경쟁력만이 척도가 되는 사회로의 진입이었다. 그 당시에 이제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 이제 2,100개였습니다. 2,100개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 600개 정도 퇴출이 돼서 지금 한 1,500개밖에 안 남지 않았는데, 이건 당시 상황으로 생각하면 혁명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역금융기관, 예를 들면 금고나 이런 거 하나 도산하면은 우리 시장이 난리가 납니다. 결국은 정부가 이제 베일아웃해서 다 그 문제를 해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없어지는 금융기관이 없었다고요. 가다가 주인이 바뀌는 경우는 있는지 몰라도 그런 정도로 이 금융 섹터를 그냥 다 정부가 이제 온실 속에 보호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력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5차년도인 97년에는 신경제의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임기 5년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룬 시기였다는 1인당 국민소득 $10,000 시대를 외치며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내세운 문민정부는 96년 말 마침내 선진국 클럽인 OECD 가입에 성공했다. 세계화의 화려한 이면에 숨은 혹독한 개방의 조건은 애써 무시됐다. OECD가 가입 추진 과정은 이러한 논의 자체를 사실은 묻어버리는, 그러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자율화와 개방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과정이었고요. 결국은 그것이 그 자율화와 개방화로 포장된 이제 신자유주의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리고 정책 관료들이 의도적으로 또는 그걸 알지 못하는,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금융시장의 자율화와 개방화가 가져오는 그 위험성에 관해서는 충분한 어떤 준비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위험성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고, 그리고 그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차단된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방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한국. 화려한 영광을 얻기 위해선 그에 걸맞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교훈을 얻기까지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It had a plan to liberalize its capital markets, but gradually, systematically, carefully. But the United States Treasury put pressure on Korea to do it more rapidly. And the danger of doing it rapidly is you don't do it quite right. You, for instance, liberalize the short end, the short-term capital, the speculative capital that comes in and out, before you do the long-term. That's an example of a mistake that has very serious consequences. Throughout East Asia, this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that the U.S. Treasury and the IMF pushed was really the central cause of the problem. 문민정부가 외친 세계화는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국이 올라탄 세계화의 열차는 한국 정부의 자발적인 개혁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자본과 시장은 한국의 체질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냉혹한 현실이었다. 70년대 이후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을 이끌었던 한국 관료들에게 IMF는 세계화의 진면목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에게 IMF는 뼈아픈, 그러나 너무 늦어버린 각성이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급속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짧은 기간 동안에 있었습니다만은 끝없이 그 비유를 한다면은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에 한 파도를 넣으면 또 파도가 넘어오는 그런 거고, 그것도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쪽의 파도가 온다. 이것은 보면은 그야말로 구조 완전히 다른 질서로의 개편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느냐 하는 과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